매일경제 기사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에 전화 한 통도 안 거나 이렇게 불만을 나타냈어요. 뭐 추경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 비서실장도 전화 안 하고 정무수석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또 강기정 정무수석 청와대 보고 빠지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전화 안 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싸우자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 보시면요. 청와대와 제1야당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전국 경색 해소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요.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임한 이후에 노 실장에게 전화조차 받아본 적 없다.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정무수석 비서실장 대통령이 저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했느냐. 그리고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소리 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불만을 나타냈어요. 그러자 이 얘기가 한 지 시간이 불마 안 지났어요. 바로 청와대가 반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강기정 정부수석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했다. 그 전까지 계속 연락을 했는데 빠지라고 해서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었다.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 깨알 같은 사실 확인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설전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추경, 이강인 패스처럼 해야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경원 원내대표, 자살골 넣었는데 패스해주나? 참 말들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그런데요, 이게 여기 왜 애꿎은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추경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사실은 저렇게 청와대와 제1야당의 설전을 벌이는 배경을 보면요. 추경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순방을 가기 전에 추경을 강조하고 갔죠. 그리고 여당은 어떻게든 추경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청와대까지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잇따라 야당 자극하고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 하자 이렇게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설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청와대의 한번 행태를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야당 탓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순방한 틈에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라인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노영민 실장 체제에 들어온 이후에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노영민 대통령 실장, 국회가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어려운 한국 경제, 이강인 선수의 자로잰 듯한 패스처럼 또 신내린 퍼팅과 같은 패스처럼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합니다. 이인영 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데없는 추경 패스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치가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이 있지만 지금 좁혀보면 핵심은 이제 추경 처리를 놓고 해요. 사실은 뭐 국회를 열어야 추경을 하니까요. 일단 자 한민수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까? 누가 너무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쪽이 너무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정치권 정쟁할 때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연예인이랄지 운동선수들 가급적 뭐 제대로 귀에 쏙 박히게 하려고 인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강인 선수 좋아하는 팬들이나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겠다. 이걸 또 정쟁의 소재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괜히 이강인 선수를 좀 언급한 거네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매일경제의 그 제목처럼 야당에 전화도 안 거냐. 청에서 빠지라고 해서 하지 않았다. 이 제목만 보면은 진짜 우리 국민들 시각에 보면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서 물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한 게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빠지라.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렇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강기정 수석의 해명을 들어보면은 예. 이 원내 수석 부대표, 그렇죠. 조양수 수석 부대표한테 예. 연락을 했고 또 한교안 대표가 또 강기정 수석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전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설명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여야 예. 대통령과의 회동 관련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서실장 이현승 의원을 통해서 계속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앵커께서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느냐 이걸 예. 볼 때는요. 예. 제3의 시각으로 보면은 예. 그건 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단 그동안 여야 협상을 특히 뭐 자유한국당과 예. 더불어민주당 1, 2당의 협상을 중간에서 계속 중재해왔던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드디어 예. 손을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예.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뒀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추론해 보고 특히 한국당 내에 장제원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얘기하면서 왜 국회에 들어가지 않느냐. 아. 제왕적 투톱이다. 어. 사당에서 이렇게까지 비판받는 예. 원내대표에 있어서 싶어요. 근데 이렇게 비판을 받았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 두 분의 얘기를 할지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협상이 계속 풀리지 않는 데 있어서는 물론 뭐 여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한국당에서 뭔가를 계속 더 이렇게 더 옮기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실정 청문회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상식적으로 여당에서 그냥 청문회도 아니고 경제 실정을 하는 청문회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경제 실정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건데 일이 되면은 예. 당장 급한 진짜 이 6조 7천억의 추경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이번까지도 또 예. 넘기면은 그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열겠다. 이렇게까지 사실상 입장을 예, 밝힌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예. 약간의 조금 더 책임은 한국당에 있지 않겠나. 좀 한민수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한국당이 너무하다. 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예. 60에서 70%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수희 변호사가 옆에서 곰곰이 들으시면서 뭔가 다른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책임 소재를 떠나가지고 책임 예. 비율을 떠나서 저는 이제 어제 나경원 대표가 청와대에서 나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예.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없고 정무수석의 정무수석의 전화를 기다리다 못해서 예. 정량석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예. 전화를 했다. 그것도 통화가 안 돼서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얘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빠지라고 그래서 빠졌다. 빠지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안 했다라는 이런 말장난식으로 지금 대응할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가만히 듣고 보면 청와대가 뭐 저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나라는 예.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언제부터 이렇게 야당 원내대표 어. 얘기를 잘 들었다고. 어. 그 빠지라는 얘기는 예. 지금처럼 그 국민청원에 답변한다고 뭐 정당 해산, 특히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국민께서 선거 때까지 예. 기다리다 못한 뜻이라든가 아니면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대해서 예. 꼭 입법이 되기를 뭐 희망한다든가 예. 이런 자극적인 말을 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이면에서 전화를 걸어서 예. 그러면은 한국당의 입장이 뭐냐, 우리가 뭐 어디까지 양보를 하고 예.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막후에서의 진짜 벌어지는 정치도 하지 말라는 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우등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추경에서 뭐 급한 강원도 산불 피해나 이런 건 예비비로도 예. 처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월, 6월 국회가 모두 공전으로 가는 거는 예.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전국을 끌어가야 되는 건 청와대와 여당이다. 그러면 제발 이렇게 좀 말장난식으로 자극하지 말고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이면에서 계속 예. 소통을 해야죠. 그걸 안 하는 건 결국 청와대가 책임이고 그 후에 책임은 예.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저는 뭐 그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예. 청와대가 정말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소통을 하려고 예. 애쓰고는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 일이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좀 설전을 벌여서
답답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자꾸 다뤄봐야 답답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네 분의 한 방이 있는 해설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총선 직전에 이장과 통장, 전국의 이장, 통장분들의 수당이 인상이 되게 됩니다. 어제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이쪽에 있습니다. 여당, 전국의 이장, 통장 10만 명 월 수당을 총선 직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준다. 어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올려주는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돼서 연 1,142억 원 정도 부담을 더 하게 된다. 그러자 야당은 국비로 지원해야 할 것을 지자체 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다.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은 두 갈래입니다. 일단 이거 총선 직전에 올려주는 겁니까? 이거 총선용 아니야. 뭔가 잘 보이려고. 이 비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비판은 아니 정하는 거는 당정에서 여당이 정해놓고 지방자치단체를 보고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국비로 해야지 이걸 왜 지자체 예산으로 하라 그러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야당 이장 통장 수당 인상 총선용 현금 살포다. 이렇게까지 비판이 나왔어요. 그러자 여당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이장 많은 곳은 한국당 텃밭인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조기 총선 모두 올인 나선 민주당 아니냐. 뭐 지자체 예산 협의, 뭐 정책 MOU도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여당 측의 설명을 좀 더 좀 보죠. 여기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 어제 당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아랫부분에 잠깐 있는데요. 작년 일로 올라갑니다. 작년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장 통장 수당 인상분 이미 반영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총선용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미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요, 뭐 총선용에 또 역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한 건데, 요거는 좀 다른 당 관계자가 얘기한 겁니다. 이장이 존재하는 지역구는 대개 자유한국당 텃밭이라며 당정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 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들만의 공으로 돌리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공개 회의 등에서 제기되긴 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해서 이렇게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자기들이 했다고 먼저 그럴까 봐 했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좀 묘하네요. 듣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당정회의 그 모습이 영상으로 저희가 잡혔습니다. 보겠습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의 협의나 보고도 없이 정부와 여당이 기습적으로 이장 통장 수당 인상 방안을 당정 협의로 결정해 버린 것은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합니다. 타 당의 정책을 뺏어서 생색내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이 통장의 기본수당의 발표였다. 이 수당 문제를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에 떠넘기는 것은 이 집권당으로서 정부로서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다. 이래서 이 예산의 자원 문제도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한국당에서 이번 수당 인상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014년 이후 15년 만에 오른 겁니다. 그동안은 꽤 오랜 기간을 그냥 그대로 동결이 됐던 거네요. 그리고 오르긴 오르는데 총선이 있는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이 부분을 또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담을 왜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 이 부분도 또 쟁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장이나 통장이 어떤 자리인지를 예.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여당의 주장, 야당의 주장에 각각의 맹점이 있다. 어, 통장이나 이장은 잘 아시다시피 주민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예. 봉사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뭐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활동에 드는 경비는 예. 지원을 해줘야죠. 그게 아마 수당이란 이름으로 뭐 이른바 이제 실비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시골의 경우는 이장, 도시는 통장인데 예. 시골 지역은 일선 행정 조직의 이 끝이 예. 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뭐 물리적인 거리의 제한도 있고 도시 지역은 그런 이유는 이제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부담스럽고 뭐 귀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돈도 좀 들고 아니, 개인 돈도 들고 시간도 들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수당이라는 게 실제 경비를 실비로 예. 보전해 준다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봉사직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예. 지금 야당이 얘기한 것처럼 10만 원, 월 10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예. 지금 여당이 아닌 야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저 10만 원 때문에 예. 입장을 바꾼다. 이런 식의 해석까지도 지금 가능할 수 있는데 또는 과거에 정부 여당이 예. 이런 통장 이장들을 동원해서 예. 뭔가 선거에 관권 선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예. 정도의 그런 지금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접근을 한다면 예. 맞겠죠. 지금 예. 야당의 주장처럼. 그러나 이건 전국에 있는 이장 통장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혹시 이 방송 전국에 계신 이장 통장분들도 아마 보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송.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예. 얘기하는 게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장 통장들을 저는 모욕하는 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예. 결국 이 자리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예. 드는 비용은 보전을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갈수록 예. 국고에서 이 비용을 든다, 예. 부담을 한다면 예. 결국 이 일은 예. 공무원 조직에 넘겨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장 통장은 정말로 없애고 예. 정말 주민 대표로서 예. 명예직 또는 뭐 봉사직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저는 좀 원칙적인 말씀해 주다. 그럼 지금 요 수당을 내년 1월부터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뭐-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국회 행안위에서 실제로 작년에 예. 얼마나 논의가 있었는지는 여야 의원들이 잘 알 거예요. 작년에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면 예. 시점이 지금 됐다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국민들을 향해서 예. 서로 이건 네 탓이다 내 탓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에 불과하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청열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뭘 쓰셨네요, 지금. 뭘 내용이 많이 써가지고 좀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데 예. 저는 이 수당 인상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15년 동안이나 하나도 그렇죠. 인상이 안 15년 됐죠. 만이에요, 15년 만. 15년 만인데 다른 것들은 다 오르고 했는데 인상했는데 예. 이것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봉사직이라는 측면은 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볼 수 예, 있다 하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부담을 좀 적게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상할 때 됐다고 보고 또 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안을 총선과 관련시키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야당 다 마찬가지긴 해요. 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선거에 연관시키겠습니다만 예.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저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에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될 거고 또 하나가 예.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한국당은 어떻게 모든 사안을 반대만 합니까? 어쨌든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그래도 조금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비판하고 이래야지. 예. 앞서 이제 뭐 그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예. 야당보다 여당에게 책임이 있죠. 국정 운영 세력이니까. 예. 그래도 제1야당은 또 못지않은 책임을 갖고 있는 당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과 어떤 모든 현재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태를 너무 여권에만 돌리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최청열 교수께서 어떻게 한국당은 모든 걸 다 반대하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
지금 한국당은 지금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 그게 야당의 행안위에서 이제 저 소관 사무니까 야당도 같이 야당도 모르게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고. 그러니까 또 어제 하나는 왜 그걸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당하고 민주당하고 예. 행안부 정부하고만 이렇게 짬짬이처럼 해서 예. 다 발표를 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힘써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 형식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아마 그걸 노렸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아까 그렇게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그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비공개로 해서 나중에 이게 더 실행이 되게 되면 한국당 의원들이 본인의 공으로 가져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실무로 경로당에 에어컨을 놔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니면 경로당에 쌀 한 포대를 한 달에 몇 개씩 하기로 했다.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 그걸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에 향후 국회의원 나오고 싶은 지역위원장, 지구당 위원장들이 열심히 우리 당에 애썼다고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 정치에서는 총선용으로 충분히 볼만하다는 거고요.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재원에 대해서 이걸 왜 지방정부에다가 지자체 책임을 지우냐. 생세금 민주당이 내고 정부가 내면 그러면 돈도 국비에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 다시 말씀드린 현실 정치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총선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장 통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일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수희 변호사가 총선용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민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9만 5천 명의 전국의 통의장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16년 만이냐면 15년 전에 나왔으면 실제로 올려서 지급을 하는 건 지금 정부 여당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니까. 그러면은 근데 야당이 한국당이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고 이 첫 반응이 전국의 통의장들을 향해서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용 현금 살포다 했는데 그럼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요. 2020년 1월부터면 3개월이거든요. 16년 만에 이제 3개월 30만 원 받고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 돕겠다는 거냐. 그게 이제 전제가 그렇게 되는 거네. 10만 원 더 받으면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과연 30만 원 받았다고 통의장이 돌아다니면서 나 민주당 찍을 거다 하고 민주당 찍자. 그렇게 할까요? 이미 그분들의 정치 성향이 있을 거고 판단 기준이 있을 건데 16년 만에 이 물가 상승률을 다 반영하고 한 금액 10만 원 올려준 거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좀 전에 한국당 의원들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자기들도 요구를 해왔는데 갑자기 당정이 왜 우리도 요구하고 다 했는데 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이걸 생색을 내버렸느냐.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있을 때 다 같이 논의해서 나중에 그게 훈령이 이루어지든 예산 배정되든 하지. 왜 당정에서 발표했냐. 이 부분을 또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당정 입장에서는 이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럼 생통이 났는데 그랬다면 한국당 의원들이나 지도부도 좀 더 이런 정보가 있다거나 선도적으로 10만 원 반드시 올려주자. 그래서 공약으로 빨리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이거를 진짜 겨우겨우 20만 원, 10만 원 올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정치 공세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올려주는 거는 다 공감대가 있겠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한 공으로 삼느냐 이런 것 같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데요. 그 올려주는 돈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 국민의 공이지 왜 본인들 공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지금 그거를. 세금인데 말입니다. 자, 이번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고유정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그동안 이 4세인 의붓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좀 석연치 않다. 그런 보도가 계속 있었는데요.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유정이 내 아이 죽였다. 현재 남편이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이건 또. 고유정은 지금 현 남편의 부인 아닙니까? 지난 2월에 집에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동안 뭐 남편의 진술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침대에서 죽어 있었다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고유정은 다른 방에 있었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사망이 왜 이러는지 정확하지 않았는데 지금 남편이 지금 자기 부인인 고유정이 내 아이를 죽였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이수희 변호사. 이게 남편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죠. 처음에 아이가 죽었을 때도 남편 진술에 의존을 한 거고요. 예, 예. 지금도 고소를 하면 이거 역시 남편 진술에 또 의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게 3월 2일이에요. 3월 예. 2일 아침에 이 현 남편이 예. 그 A 씨가 잠에서 깨보니까 4살 아들이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죠. 인공호흡을 하고 119를 불렀는데 이미 다 그 숨이 그 멎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부검을 해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고유정의 어떤 정체를 모르니까 예. 현 남편은 그럼 내가 술을 마시고 자는데 내 다리가 아이 뭐 이렇게 몸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돼서 혹시라도 질식이 그런 거 됐나.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러 예. 가지 추정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는 예. 내 탓은 없는지 굉장히 또 그 자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진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유정의 아주 끔찍한 살인 행각을 보고 예. 현 남편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든 것 같아요. 그 강한 의심을 하게 예. 된 것 같아요. 이 4살 아이가 뭐 고유정으로 치면 의붓 아들인데 이 집에 오기 예. 전에 청주에 오기 이틀 전까지는 예. 제주에서 조모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현 남편이 우리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청주에 올라왔는데 이틀 만에 이전에 지병이 아이가 어떤 뭐 병약한 그렇죠. 체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아이가 질식사를 한 그것도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점이에요. 그리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예. 또 고유정이 이 아이의 그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다고 예. 당연하잖아. 아이가 예. 사망을 했는데 장례식에 같이 동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잖아요. 부인인데. 그래서 그 남편이 내가 힘들 때 왜 옆에 있어 주지 않느냐고 상당히 섭섭함을 드러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가 쪽에서도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어도 예.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예. 반응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추측이 예. 그러니까 뭐 친엄마가 있으니까 안 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의 친모는 사망한 상태. 그렇죠. 사망 상태였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상황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네요. 예. 굳이 뭐 친모도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충분히 장례식에 동행할 수도 있었던 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유정의 어떤 이제 지금 청주 아파트에 예. 같이 살던 분들은 상당히 인사성도 밝은 좋은 이웃으로 기억을 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남편도 내가 고유정의 숨겨진 어떤 악성을 본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뭐 아직 그 남편이 이제 고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가 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 쪽으로 저 사건이 송치가 됐으니까요.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고유정이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될 때 이렇게 얼굴을 그냥 풀어헤쳐서 이게 가려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얼굴이 이미 다 공개가 되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점은 바로 이 손입니다. 이쪽 오른쪽 손이거든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붕대가. 그런데 이 붕대가 감긴 오른쪽 손에 대해서 고유정이요. 증거 보존 신청을 했답니다. 이게 증거니까 이거 남겨달라 증거로. 그러면서 우발적이다. 자기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유정의 주장은 그 사망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그걸 방어하다가 찌른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우발적이다라는 이유의 예.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발범과 계획범은 뭐 형량이 10년도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오른손이 방어흔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때 나오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니까, 증거니까, 상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 보존 이게 나아지면 이 상처가 나으면은 사라지잖아요. 흔적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증거로 찍어서 보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그러면 한 증거 겁니다. 보존이 신청이 받아지면 그 증거 보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의사가 그걸 봐서 확인했다 예, 이렇게 감정도 받고 뭐 감정을 하게 되는 사진도 겁니까? 찍고 이래서 그거를 증거물로 보관해서 아. 법원까지 가는 거죠. 자, 지금 고유정은 이 오른쪽 손을 다친 게 우발적 범행의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지금 경찰은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전 남편이 반수명 상태에서 거의 한국어 어려운 상태에서 죽은 걸로 지금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 부상을 당한 다친 오른손은 남편이 혹시라도 어떻게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도 있다. 이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 판단은 이제 그 법원에 가면은 이제 예. 검찰 단계에서도 있지만 법원에 갔을 때는 감정을 받게 되는 거고 예. 뭐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법의학자들이 와서 증언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증언들 감정 결과에 대해서 뭐 판단은 재판부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한 진실은 모릅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부분, 바로 붕대를 감은 오른손. 이게 뭔가 아주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서 좀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휴대전화 분실로 쉽게 가자. 경찰이 덮은 정준영 동영상. 이게 경찰이 할 말인가요,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피의자 쪽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피의자 얘기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찰이 이랬다는 거예요. 2016년 불법 촬영 수사 때 먼저 제의했답니다. 경찰이 정준현 씨 쪽 변호인한테. 변호사가 핵심 증거 최근까지 보관을 했어요. 당시 경찰 변호사 기소 의견 검찰 송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정준영 휴대폰 분실한 걸로 쉽게 가자. 역시 같은 내용 전하고 있고요. 경찰 변호사가 짜고 불법 촬영 증거 은폐했다. 그리고요. 분실한 걸로 하자는 이 휴대폰 변호사 사무실에 31개월간 보관돼 있었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 카톡방 사건 뒤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 휴대폰 올해 3월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출된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휴대전화는 지난 3월 14일 정 씨가 승리 카톡방 사건으로 경찰에 제출할 때까지 이곳에 2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이죠, 보관돼 있었다. 그리고 제출될 당시 정 씨의 휴대전화는 이미 초기화돼 복구 불능 상태였다. 다 지워진 거예요, 뭔가 아내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한민수 교수님, 예. 경찰이 이런 말을 하네요. 근데 이분이 예. 채모 그 성동경찰서 예.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 분실로 가자 이뿐만 아니고 예. 이제 그 변호사가 이 정준영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업체에 맡겼어요. 예. 근데 이 경위가 팀장이 포렌식 업체에 먼저 요구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까지 요구를 합니다. 예. 경찰관이 먼저. 예. 그 업체에서 거절을 당해요 또. 불가 확인서를 요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는 현재 이 최경우와 그 정준영 씨의 그 변호인 예. 간에는 무슨 관계였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 사건을 이른바 축소하고 덮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통의 사건과 다르게 서너 달 걸리는 이런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사건과 다르게 17일 만에 끝내가지고 검찰에 이첩을 합니다. 그렇죠. 통상 뭐 몇 달이 걸리는 사건이라 네,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단축하고 그래서 결국은 휴대폰이 안 가니 검찰 입장에서도 뭐 또 이렇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하니까 무혐의 처리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밝힌 거는 이 팀장과 변호인 간에 식사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다른 뭐 금품이랄지 이런 거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품수 정화 이런 건 없다고 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예. 밥을 한 번 먹었다고 해서 이 경찰관이 뭐 최고 간부입니다만 예. 경위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정준영 씨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시켜야 될 이유가 밥 한 번 먹었다고 가능했겠느냐. 이런 점이 있고 이건 좀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16년 8월이 전 말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이 승리 단톡방 사건이 2015년에 전 국민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많은 메신저가 톡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전화기가 제대로 제출이 됐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 2015년에 당했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그 억울하게 있거나 아니면 이 사건이 그때 그대로 해결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휴대폰이 없어 그렇지 이 정준영 씨나 승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범죄를 그때까지만 딱 하고 멈췄다 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게 이 경찰관과 변호인 간의 이 못된 합작이 예. 더 큰 범죄로 이어졌고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연예계의 그 추악한 범죄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단초가 됐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분실로 쉽게 가자고 제안했던 이 경찰은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수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랬다.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게. 그럼 이수희 변호사. 예. 단순히 어떤 경찰 한 명의 뭐 잘못된 판단 아니면 일탈일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더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라서 예. 그냥 그 잘해주고 싶었는지 아니면 정말 뭐 금품이나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잘해주고 싶으면 다 잘해줘야지 뭐 유명 연예인이라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좀 많이 납득이 안 가니까 이제 예. 공분을 사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 휴대전화를 그러면 왜 그 제출하라고 제촉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라고 가자라고 하냐. 그럼 그 휴대전화에 추가 범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은 촉이 있잖아요. 예. 휴대전화 내라고 그러는데 뭐 디지털 포렌식 예. 업체에 맡겼어요. 뭐 이렇게 예. 휴대전화를 제출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경찰이 무슨 동기였든 예. 여하튼 그 직무유기로 인해서 예. 추가로 밝혀낼 수 있는 범행들이 묻혔다라는 거. 그런 데 대해서는 뭐 법적인 책임 이외에 경찰로서의 예. 정말 자존심 없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걸 또 하기 전에 여기 보면 소속사 관계자하고 예. 이 정준영 씨하고 변호사하고 또 대책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이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소속사에서도 그러면 정준영의 이 행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 몇 달 고작 자숙하겠다고 그러고는 예. 다시 또 공주파에 나와서 연애 활동을 하게 했다. 아무리 봐도 17일 만에 끝날 사건은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법적인 것도 그렇고 경찰의 행태도 예. 그렇고 소속사의 행태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예. 변호사로서 이런 변호사는 정말 중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그러니까 뭐 변호사 사무실에 휴대폰을 뭐 2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세 이하 우리 월드컵 대표팀 결승전까지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고 기뻐하셨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병역 면제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다뤄보죠. 국민일보입니다. 자, 20세 이하 대표팀 군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럼 BTS는 방탄소년단이 뭐 그것만 못하냐 지금 활동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 우리 소위 말해서 옛날 개념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그리고 밖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선수와 연예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병역 특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병역이 면제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 없이 뭐 그때그때 달라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냉온탕 여론에 따라서 뭐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야구 대표 논란에서 우호적 급반전. 그렇죠. 지난해 뭐 아시안 게임 야구 관련해서 좀 여론이 안 좋았죠. 뭐가 병역 회피형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그러더니 요즘엔 다시 또 이거 뭐 병역 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론이 또 달라졌대요. 태극전사 선전에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요. 이런 월드컵에 우승해도 면제가 안 됩니다. 번번이 논란인데 내달 지금 국방부나 뭐 이게 병무청 이 군 관계자들이 좀 개선안을 좀 내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가 4강 지수제 때는 병역 면제가 됐어요. 그때는 아주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요. 월드컵 경기 같은 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야구 이런 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선수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정도만 뭐 선전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이런 예술 쪽에는요. 무슨 콩쿠르 대회, 국제 대회 이런 데서 뭐 입상할 경우만 되기 때문에 BTS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윤경호 의원. 또 논란이 붙었네요. 또. 그렇습니다. 네. 현행 규정에 뭐뭐뭐뭐만 된다고 예.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여론이
해주자고 해도 관련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한은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해당 부처에서 나서서 시행령을 바꾸면 가능은 하겠지만 예. 그런 전례가 2002년에 있었죠. 한일 월드컵 때 있었고 2006년에 WBC라는 야구 예. 대회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원칙 뭐 냉탕 온탕하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냉탕 온탕 무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예. 식으로 하다 보면 예. 이건 다시 또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는 거고요. 과오를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병무청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걸 속히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뭐냐? 특정한 대회, 올림픽이든 아시안 게임이든 뭐 이런 대회 말고 예.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들을 범위를 넓혀서 흔히 말하는 점수제, 마일리지제 로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도록. 그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죠. 경중을 물론 따져야겠지만 그건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문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 놓으면 어느 대회든 해당 선수나 또는 예. 해당 분야의 관계자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등을 하고 4등을 하고도 눈물을 보이는 정말 웃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예. 국가를 대표해서 또는 해당 분야의 본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예. 다한 선수나 연주자들이 예. 문화예술계 당사자들이 2등, 1등을 못했다고 해서 우는 건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걸 막으려면 예. 지금 병무청과 국방부나 체육부가 함께 작업을 하고 예. 있다는 개선안에 예. 마일리지 적립제도처럼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 나와서 일정 점수 이상이 해당되면 가능하도록. 그러면 모든 대회, 모든 상황에서 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특정 대회에서 뭐 우승을 하거나 굉장히 잘해야지만 이렇게 되는 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점수를 따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빨리 제도를 바꾸는 게 예. 기왕 병역 특례 제도를 유지하려면 예. 바꾸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뭐 여기 BTS도 그렇고 우리 20세 이하 대표님도 그렇고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하니까 또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군대 갈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최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저희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 좀 다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대전제 속에는 병역은 가면 대단히 고생스럽다. 그 존재가 있네요. 그 전제 깔려 있는 힘들다.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쏙 빼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도. 그러면 그냥 병역을 가서 병역 의무를 하는 이수한 사람 뭐가 젊은이는 됩니까?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리고 괜히. 반드시 어떤 그 무슨 그 분야나 영역에서 예. 우수한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군대 간 사람은 마치 우수하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운동, 뭐 예술 이런 쪽만 얘기가 됩니까?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군대 안 보내면 안 됩니까? 전 그래서 저 이제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취지도 참 알겠고 고민할 지점이 많네요, 보니까 네. 이게. 너무 병역을 말이죠. 저렇게 저런 부분들과 하나의 그 옵션으로 보는 건 좀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아주 이건 좀 저도 좀 굉장히 소수의 의견일지 예. 모르겠는데 아까 저기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예. 병역 특례 55% 이상이 찬성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예, 예. 저의 의견이 굉장히 소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저는 병역 특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저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병역은 적어도 아직은 예. 우리나라에서 그 국민의 그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병역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너무 병역을 저렇게 무슨 특혜라는 쪽으로 간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물론 이제 육군 병장제대 했습니다만 예. 34개월 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얘기가 아니라 예. 과거에 보면 요새는 그런 게 없었는데 육개장이라는 제도 있었어요. 6개월 이제 장교를 한다. 그게 예. 석사 받은 6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예. 옛날 얘기예요. 석사장교죠, 이른바 석사장교 얘기예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소위 제대합니다. 또 소위.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고 옛날에는 또 무슨 유신사범도 예. 있었고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그 시간을 썩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역을 면제해 주는 거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합니다만 대전제로 말이죠. 병역이라는 걸 너무 저런 것과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당국에서 7월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좀 스며든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좀 있군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강남 아파트값 바닥 쳤나. 그러니까 뭐 하락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바닥을 쳤나. 8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걸까요? 여기 좀 분석을 해놨네요. 금리 인하 조짐.
그러니까 이제 돈이 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나. 그리고 환승센터 승인 등 이거 호재인 거예요, 이른바. 뭐 이런 거 영향 아니냐. 근데 규제는 여전해서 단기 급등은 없을 듯하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 걸까요? 저희가 좀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좀 보이실 거예요. 먼저 요 강남구의 아파트가 변동률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뭐 5월부터 최고 6월까지 한 달여 정도 기간인데요. 이게 뭐 거의 한 매주 정도 조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5월 13일 날 여기 보시면 일단 0 미칩니다. 상승률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오면서 딱 0으로 옵니다. 멈춘 거죠. 그러더니 올라갔어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미미합니다만 어떤 추세의 어떤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꿈틀대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나오는 건데. 자, 다음 그래프도 있습니다. 봐주시죠. 여기는 지난해 9월 13일 정부 대책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보시면 이게 쭉 봐주세요. 여기 봐주시면 작년에 대책에 나왔을 때는 쭉 빠지죠. 쭉 빠져서 0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상승률이요. 그러다가 뭔가 좀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또 꿈틀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 기사 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제 정부 여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을 이게 심상치 않으면 대책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책이 무엇인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도 세금 매길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라도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장 안정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당정 추가 대책 목소리 높지만 실수요자 반발이 크고 부작용만 날 수도 있다. 남은 대출 공급 카드도 빈약하다. 그래서 무엇을 더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만약에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뭔가 또 대책을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뭘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막느냐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몇 차례 내놓은 대책 중에 먹혔던 거는 예. 흔히 말하는 대출 비율입니다. 돈이 못 풀리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DTI, LTV 예. 같은 거를 잡았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예. 꺼지면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지금 왜 오르느냐?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강남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이외에는 공급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 매일경제 제목에 있습니다만 시중에 자금은 넘칩니다. 아. 왜냐하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요. 금리가 예. 낮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예. 총재가 금리를 또 인하할 수도 그래서 있다라고 더 내린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데 정부가 설사 집값을 잡겠다고 더 대책을 내놓는 거 세금으로는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거는 이 전례들이 몇 차례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예. 결국 집을 사려고 할 때 예.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예. 있느냐를 조금 더 조이면 예. 시장은 금방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걸 잡지 않으면 지금 총선도 앞두고 예, 있고 뭐 정치적인 여러 예, 가지 예. 고려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놔두면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왜 집값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결국 정부 정책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라도 1주택자의 양도세 뭐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주 민감한 건데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집을 사기 위해서 예.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예. 9억 원을 기준으로 예. 좀 양도세 지금까지는 면제를 해주지 예, 않습니까? 면제해주죠. 예. 이 대목을 만약에 건드린다. 그건 너무나 파격적이고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 단계의 칼은 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대출 쪽을 좀 더 규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북한 관련 기사, 아주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네요. 아까 일면 기사에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다. 그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역시 같은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 친서, 트럼프가 안 밝힌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거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고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와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죠. 근데 그 당시에요. 그 모습이 화면은 있습니다만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음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1분 45초 김여정 영상, 통째로 무음 표지판 통일부다. 원래 이제 언론 쪽에서는 원본을 다 달라고 해서 목소리가 있는 것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주지 않고 무음 처리한 걸 줬다 그래요. 그래서 더 궁금한 게 그럼 그 당시에 무슨 대화가 있었길래 무음 처리를 한 거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친서의 흥미로운 내용 그리고 이 무음 속에 담긴 요 시간 동안의 대화 내용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대강의 내용을 미국이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친서 내용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양해를 구합니다. 자, 한민수 교수님. 친서에 밝힐 수 없지만 친서에 나와 있는 흥미로운 대목, 그리고 김여정 영상의 그 무음 처리된 1분 45초 동안의 대화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일단 친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 아주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는데 예. 본인 본인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가 계속 비록 저강도를 합니다만은 자극해오고 말로도 공격해오고 했는데요. 일단 친서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할 때 지금까지는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제시해왔어요.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원샷이죠, 이른바. 포괄적으로 끝을 내자고 했는데 그리고 그 예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다가 이런 구체적인 협상안을 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미국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비핵화의 필요성과 함께 또 그 포괄적 내용을 좀 담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진 못하지만 새로운 뭔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꽤 매력적이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미국도 그런 대목이 있다는 판단 같고요. 저는 이 그 통일부가 편집한 거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김정은 육성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김여정 특별한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와 미국 언론이 그 흥미로운 내용이 뭔지 캐려고 할 것 같아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사라질 위기입니다. 허리가 90도 가까이 휘어 지지대 위에 얹혀있는 이 나무. 수정 수령이 300에서 400년이나 되는 창덕궁한 회화나무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이 나무는 5년 전 폭포구에 뿌리까지 뽑혔다 다시 심어졌는데요. 이후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반 강화 등 예방 조치가 아쉬운 대목이죠. 수령이 많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뜻하는 노거수. 그 가치만큼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영보좌관입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은 레리, 영국 총리의 참모진 중 하나인데요. 총리 관저 내에 쥐와 날벌레를 잡는 게 주요 업무인 수렵수석 보좌관입니다. 1924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보직인데다 보좌진 중 유일하게 관저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리는데요. 최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사임을 표하면서 이 고양이 보좌관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유조선 피격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해에서 대형 유조선 2척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일본 선박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가 총리로선 41년 만에 이란을 방문한 중에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